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20강 제3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부동산 정책론 약간 큰 소단은 부동산 정책의 의미 기능, 그 중에 첫 번째 소단원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 먼저 부동산 정책, 부동산 활동을 여러 가지로 구분했는데 그게 처음에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했을 때 약간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활동. 첫 번째 소유 활동, 두 번째 거래. 부동산을 거래하는 거죠. 거래 활동. 소유와 거래. 주로 이제 개인의 사적 활동입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바로 정책, 행정 활동이라고 한 게 기억이 좀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활동이 있는데, 두 개, 소유는 뭐 이용, 개발, 뭐 관리, 이용, 개발,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용, 개발, 관리. 거래 활동에는 뭐 중개 활동이라든가 매매, 취득, 뭐 기증, 뭐 증여, 뭐 이런 것들, 이런 활동이 있었고, 정책 활동에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정책 활동, 이걸로 끝나요. 왜? 이거는 국가의 공적 활동입니다. 물론 사적 활동하고 관련이 되는 거지만 기본이 공적 활동이고, 요 두 개는 주로 설사 국가가 소유하고 거래하더라도 이거는 국가라는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도 하나의 개인으로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소유주로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주로 사적인 영역이 강하고, 정책 활동은 사적인 영역에 개입을 하는 공적인 영역이 강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좀 간단하게 한번 짚어봤고, 자, 그럼 부동산 문제가 무엇인가? 부동산은 개인이 소유하는 사적인 대상물이지만, 사적 소유의 대상이지만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 앞에 내 땅이라고 해서 내가 함부로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내 땅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지구의 일부분이고 우리 국토의 일부분입니다. 자기 땅이라고 해서 함부로 오염시키면 안 되죠. 내 땅이라 하더라도 공익과 사익이 조화되도록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왜? 먼저 문제의 종류를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문제가. 첫 번째, 양적인 문제. 자, 토지 문제. 그중에 먼저 토지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토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부동산 문제는 크게 토지하고, 첫 번째 토지고, 또 주택 문제로 나뉘어요. 두 개로 크게 나뉩니다. 개인적인 상가 같은 거는 자본의 논리에서 진행이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이 토지나 주택 같은 거는 꼭 필요해. 사람이 사는데 땅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사람이 사는데 주택 없이 길바닥에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 기본권, 기본 생활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토지 문제하고 주택 문제는 사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국가 행정기관에서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먼저 토지 문제는 첫 번째 양적인 문제가 있고, 양이 적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자, 토지 문제에서 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 질적. 주택은 양적인 문제, 숫자, 주택의 수가 많고죠. 뭐 주택의 질 이해가 가는데, 토지에 무슨 질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조금 이따 이건 나옵니다. 문제. 먼저 양적인 문제는 물리적으로 용도 변경 가능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토지의 부중성을 생각해야 돼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 부중성, 늘지 않아. 그래서 물리적으로 부족해. 물리적으로 토지는 늘 부족해. 물리적으로 토지가 부족해. 토지가 풍부하면은 편하지. 특히 우리나라처럼 인구 4천만 명 이상이 사는 이 땅에서는 워낙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토지가 부족을 해. 자, 토지 부족은 사실은 그 토지의 물리적 양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의 원인은 토지의 부중성. 자, 그럼 이 양이 부족한 거는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주어진 거야. 넓히려면, 뭐 옛날 같으면 전쟁에서 땅 넓히기라도 하지만 지금은 이미 전 세계가 안정화되고 평화시기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땅을 관리하는 측으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쓰는 땅들이 많으니까. 자, 질적인 문제는 뭐냐? 질적인 문제는 바로 요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지가고의 문제예요. 지가고. 지가, 토지의 가격을 얘기합니다. 지가가 높아. 근데 웬만큼 높은 거는 얘기 안 하겠지, 지금. 지가고 그러면 엄청 높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고. 즉, 어떻게 엄청 높으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합리적인 수준 이상을 넘어버린 거야. 지가는 조금씩 상승을 해요. 왜? 경제개발이 되고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부동산 역시 가치가 상승을 합니다. 가치 상승을 하는데, 사회적으로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물가 상승률이 약간 높은 거 정도는 반영을 하는데, 그 이상으로 팍 올라가. 일정하게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지가가 비약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 이게 지가고예요. 이건 문제가 되죠. 지가고가 되면은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지가가 워낙 높게 형성이 되면 그러면 사회적인 질적인 이게 토지의 질적 문제로 변하는 겁니다. 왜? 사회성과 공공성의 토지의 공개념 개념이 도입되는 이유도 이 지가고 때문에 그래요. 지가고가 발생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첫 번째,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불로소득을 얻어. 즉 부익부, 이 지가고 문제를 지금 파악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아주 특정 계층에게 소유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땅이. 두 번째, 택지 취득이 워낙 어려워. 그러면 주택가격 분양할 때 자기의 상승한다 하락한다. 당연히 상승하죠. 즉 주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안 줘. 주택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가가 높으면 주택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왜? 주택을 만드는 건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공공용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공공용지를 확보하는데 이것도 곤란해. 공공용지 확보가 어려워.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땅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물가가 또 상승을 해요. 토지 역시 상품이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을 해요. 엄청나게 상승하지. 물가도 상승을 하고, 또한 산업적으로 공장을 지으려는데 토지가 비싸니까, 집값이 워낙 올라가니까 산업 비용도 상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비약적으로 상승을 하고, 다섯 번째, 땅이 이렇게 계속 값만 오른다는 얘기는 땅만 사면 그 다음날 돈을 버는 거야. 투기가 조장이 되는 거야. 투기가 합리적인 투자를 넘어서는 거예요. 투기하고 투자에 대한 건 부동산 투자하면서 좀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수급 불균형. 자,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거죠. 공급하는 사람이 없어. 안 팔겠대. 왜? 차분하면 값이 오르는데. 사겠다는 사람 많아. 수급 불균형이 오면 거래가 문란해집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질서의 확립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집가고 문제는 단순히 땅값이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키면서 토지의 질적 문제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집가고는 국가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집가고가 아니라 집가가 꾸준히 오르는 거, 그거는 경기가 상승 발전한다는 거예요. 경기는 일정한데 토지 가격만 오르는 거, 이런 거는 무지하게 추이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토지의 양적인 문제, 물리적인 토지가 부족한 거하고 질적인 문제, 집가고 문제고, 자, 이번에는 주택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문제 역시 양적인 문제하고 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자, 이번엔 주택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양적인 문제는 왜 주택 수가 부족한 거야? 이건 누구나 알 수가 있어. 근데 왜 발생하냐? 왜를 알아야지. 첫 번째,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됐어요. 우리나라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얘기는 농촌 같은 경우는 주택 문제가 잘 발생을 안 해. 양적으로는. 왜? 인구가 자꾸 주니까. 도시로 인구가 막 유입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보다 더 많은 주택을 수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 주택은 빨리 지을 수 있다, 전체 짓는다. 빨리 못 짓고 기간을 필요로 하니까 도시에 있어서 주택의 양적 문제가 발생하고, 예전에는 대단위로 사람들이 살았는데 요즘은 다 핵가족이야. 자식이 장성해서 결혼하면 다 분가를 해. 그럼 주택이 더 필요한 거죠. 핵가족화, 도시와 핵가족화 이런 것들은 다 양적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해. 또 이혼을 해도 살던 사람이 해야지 뭐. 집 하나 또 필요하잖아. 같이 살진 않으니까. 그리고 또 소득이 증가해. 소득이 증가하면 자기 집 사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양적인 문제의 원인이
의해서 주택의 절대량이 모자라는 게 양적인 문제고, 자, 이 주택의 양적인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제 나옵니다. 뭐가 뭐냐면, 필요한 주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한 주택수, 도시 전체적으로 필요한 주택수. 이 필요한 주택수보다 지금은 양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럼 필요 주택수라는 게 뭐냐? 과연 필요한 주택수는 뭐냐? 가구에 총수가 있을 거 아니야. 각 가구마다 집을 한 채씩 필요로 해. 임대를 하든 자기 소유든 간에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 가구 총수 플러스 어떤 경우 이사 가려면 집이 하나 필요할 거예요. 그 이사 오고 가고 할 때 그 필요한 집이 좀 빈다고 그럴 때 며칠 동안 그런 걸 바로 필요 공가수라고 해요. 필요 공가수, 마찰적 공가율이라고 하는데 꼭 반드시 여유분의 집이 있어야 돼요. 필요 공가수. 요 두 개를 합한 것이 필요주택수인데, 이거보다 숫자가 적으면 주택의 양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거보다 많으면 양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질적 문제는 뭐냐? 질적 문제는 그 주택에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20평에 살고 있어요.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20평을 살았는데 아이를 하나 낳고 또 하나 더 낳았어. 하나 낳아서 애가 좀 자라다 보니까 방이 적은 거야. 애도 방 하나 줘야죠. 부부도 살림살이가 늘었어. 그러면 이거는 질적으로 그 주거에서는 살 수가 없고 더 넓은 곳에 이사를 가야 돼. 왜? 그 사이에 또 수입도 늘어갔고 저축도 많이 했어. 그러면 요때 질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에서는, 우리가 주택에선 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좀 더 양질의 집으로 이사 가자. 면적을 넓히든가 해야죠. 그게 바로 질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뭐 설비라든가 구조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뭐 규모라든가 낮은 수준의 주거 문화에서 높은 주거의 수준으로 넘어가자는 게 질적 문제입니다. 이게 왜 발생하냐? 역시 핵가족화, 소득 수준 비슷해요. 원인은 비슷한데 개념은 약간 달라. 양의 수를 얘기하는 거고 질은 질적으로. 그러니까 더 높은 집으로 이사 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보니까 새로운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이래서 생기는 겁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자, 질적인 문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필요주택수에서 필요공가수라고 그랬는데, 이 공가, 빈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빈집. 공가 현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가하고 관련된 공가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공가 검색을 하는데, 빌공자에다가 집가자예요. 예. 집이 비는 현상이지. 집이 비는 현상. 공가에 대해서. 자, 이 공가는 시험 문제 가끔 나는데 공가는 한 4개 정도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4개 정도. 첫 번째 공가는 마찰적 공가라고 그래요. 마찰적 공가. 요게 바로 필요 공가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마찰적. 뭐냐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날짜가 안 맞는 거야. 뭐 미리 갈 수도 있고 새로 들어올 사람이 그 수리를 좀 하고 싶어. 그러면은 집에 못 들어오잖아요. 집이 비는 거라고. 이런 마찰적 공가. 이거는 주택의 유통을 좀 원활하게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가율을 어떻게 하냐면 총주택수에서 분자로 뭘로냐? 빈집수 곱하기 100 하면 마찰적 공가율이 나옵니다. 이거는 바로 일시적인 거야. 일시적. 이건 늘 그런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요 필요 공가율, 마찰적 공가율을 필요 공가율이라고 그러는데, 이 필요 공가율은 전체 주택에 비해서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한 3%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마찰적 공가율이 있더라도 주택이 원활하게 이사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설사 그러니까 가구 총수만큼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주택 보급률이 100%야. 임대든 자가든 100%라 하더라도 시험 문제에 대해서 주택 보급률이 100%인 경우에는 더 이상 주택을 신축할 필요가 않아도 된다. 이런 질문은 틀린 거야. 왜? 3% 더 필요해. 주택 보급률이 100%여도 신축 주택은 필요한 겁니다. 왜? 마찰적 공가 때문에.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주택 거래에. 자,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주택 보급률이 100%라 하더라도 이 마찰적 공가, 필요 공가수에 의해서 3% 정도
더 필요합니다. 다만 이 필요 공과율에 뭐 의도적으로 집을 비운다든가 장기 방치한다든가 뭐 이런 거 통계적인 공과 이런 건 포함이 안 되는데 그것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찰적 공과가 워낙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나왔고 두 번째는 통계적 공과예요. 통계상 나타나는 빈집이야. 이 통계적 공과는 통계에서만 있어요. 실제는 빈집은 아니야. 어떤 경우냐면 주택을 3분의 2 이상 건축을 하면 이거를 완성된 주택으로 봐요. 이미 3분의 2 이상 건축이 됐기 때문에 이건 주택이야. 앞으로 분양할든가 살든가 이렇게 3분의 2 이상 건축된 주택을 완성주택으로 간주하는 바람에 이건 빈집이지. 아무도 못 살잖아. 아직 건축 중이니까. 그래서 통계적인 공과라는 거야. 이런 것들은 마찰적 공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의도적인 공과예요. 의도적. 빚을 비우는 거지. 의도적으로. 어떤 게 있을 거야? 별장. 1년에 며칠 가서 살면 돼. 평소에는 안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 별장 같은 거는 낭비잖아. 재산세도 많이 물어. 이건 재산세도. 일반 주택에 비해서 재산세도 많이 물죠. 취득세 등록세도 많이 물어. 별장 같은 거는. 예. 왜냐하면 사치성 재산이잖아. 서민들이 무슨 별장이 있어. 그렇다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도 많이 물고 재산세도 많이 물어요. 이런 것들은. 자, 이런 의도적 공과. 근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여름에 우리가 여행을 갔어. 여행을 가다가 집을 비웠어. 그건 공과 아니야. 그거 의도적 공과 아니야. 물론 의도해서 집을 비운 건 맞는데 잠시 우리가 뭐 어디 여행 가면 호텔이나 모텔 뭐 이런 데서 자잖아요. 그럼 호텔이나 모텔에 빈 방은 의도적 공과 많아. 그건 맞는데 잠시 방학 때 애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가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이야. 그건 빈집이 아니야. 그건 빈집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면 큰일 나. 그 시험 문제 나와요. 그 지문으로. 의도적으로 휴가철에 집을 비운 것은 그 의도적 공과에 해당된다. 혹해! 아니야. 의도적 공과. 그건 꼭 우리가 살고 있는 가구의 필요 가구, 그냥.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휴가철에 일시적으로 놀러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빈집은 빈집이 아니에요. 뭐 도둑놈들은 빈집이라고 좋아하겠지. 그러나 부동산학 개론을 배운 여러분들은 그걸 공가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빈집이 아니야. 자, 네 번째 마지막에 방기주택이라고 그래. 장기 방치하는 것도 있잖아. 방기주택. 의도적 공가하고는 달라. 의도적 공가는 일부러 비웠지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방기주택은 아예 포기한 거야. 이사를 가면서 집이 안 팔리니까 둔 거야. 그냥. 어떻게 손도 못 써. 어디에서 많이 나오겠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산업화 될 때, 도시화 될 때 시골에서 도시로 오는데 시골에 있는 집이 안 팔리는 거야. 도시보다는 이건 주로 어디에서 많이 발생한다? 농촌주택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농촌주택에서 이게 많이 발생하고 또 그 이유는 사회경제적으로 이런 집은 사도 수익성이 없어. 임대를 할 수도 없고. 왜? 농촌의 인구가 줄니까 집이 허물어져더라도 관리하는 사람도 없는 거야. 누가 와서 살지도 않아. 자, 이런 식으로 공가는 네 가지가 있는데 마찰적 공가, 통계적 공가, 의도적 공가, 방기주택이 있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마찰적 공가라고 그랬습니다. 이사를 할 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 필요 공가수 또는 필요 공가율은 3% 정도, 전체 가구 총수의 3% 정도에 해당이 되고 전체 가구 총수하고 필요 공가수를 합친 것을 필요 주택수라고 하며 이거보다 낮을 경우에 양적인 주택이 발생하는 겁니다. 양적 주택 문제가. 자, 이렇게 주택 문제는 부동산 문제는 토지 문제하고 주택 문제로 나뉘는데 그럼 부동산 문제의 전체적인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자, 부동산 문제의 특성. 첫 번째, 부동산 문제는 한번 악화되기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어려워. 악화 성향이야. 한번 나빠지면 한번 집가구가 발생하면 계속 집가구가 발생해. 찾기가 힘들어. 집값이 한번 폭락하기 시작하면 계속 폭락이야. 물론 정점과 저점은 있는데 그 흐름 중에는 막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자, 악화 성향.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점점 더 악화돼서 바로잡기가 무지하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비슷한 내용이지만 약간 다르다. 비가역적 현상. 비가역은 비자는 아니라는 거. 가역. 역, 거꾸로. 거슬릴 역자예요. 거꾸로 돌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부동산 문제가 한번 발생해서 이렇게 악화가 되면 뒤로 원래 좋았던 상태로 돌아가기가 쉽다 어렵다. 무지하게 어려웠기 때문에 비가역적 현상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문제는 한번 나빠지면 바로잡기 어렵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 집가가 폭등할 경우에 집가가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할 때 문제가 없는데 확 폭등을 해버렸어요. 이만큼. 그럼 원래 가격 이 수준으로 되돌리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해. 이번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해서 집값이 폭락한 건 극히 최근에 들어와서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집값이 폭락한 건 어떤 사고에 의해서 금융사고에 의해서 폭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폭락을 해서 이제 다시 또 올라가겠지. 그러다 또 한번 집값이 또 발생할 거라고요. 이때도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의도해서 떨어뜨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지금 집가가 떨어진 것은 의도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금융사고가 나서 떨어진 거야. 이건 우연한 거야. 우연과 필요는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비가역적. 우리는 필요 예상할 수 있는 부분,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여러분과 저는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비가역적 현상. 그리고 철거를 잘못했어. 도로 건축하려면 너무 아깝잖아. 건물을 지었는데 주변에 건물들이 안 들어 혼자 딸랑 있어. 이거 철거할 수도 없고 임대도 안 돼. 아주 환장하는 겁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개발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했을 때 이게 이익이 어떻게 창출할지 안 할지, 돈 있다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척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는데 건물을 지려고 이만큼 터를 깎았어. 근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부도가 나서 돈이 없는 거야. 땅은 푹 파여 있고, 이거 누가 믿고, 비 오면 물고이고 막 이런 거. 한번 지표층을 한번 파괴시키면 되돌리기. 다시 흙을 부어야 되는데 흙 분다고 옛날 땅이 되나?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또 하나, 도시계획이 잘못됐어. 시에서 도시계획을 했는데 장기, 20년 장기 계획을 할 수도 있고 5년 단기 계획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잘못됐네. 지금 인천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어떤 모 산이 있어요. 모 산에 골프장을 짓겠대. 근데 주변에 주거단지가 있어. 주민들이 이건 찬성한다 반대한다. 지금 있는 산이 좋은데 왜 골프장을 짓냐 이거야. 골프장을 짓게 되면 농약을 무지하게 많이 쓰게 돼요. 골프장을 개발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면 괜찮아. 근데 주변에 사람이 살게 되면 골프장 개발로 인해서 예전에는 자유롭게 산을 왕래하고 약수도 떠올 수 있었는데, 골프장에 가서 골프장 주인과 여기서 골프 치는 사람은 이익이 되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전에 무료로 이용하던 산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삶이 어려워지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이건 이해관계가 첨예한 거. 돈이 반드시 이해관계에 있어서 돈이 왔다 갔다 한다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부동산 개론을 배운다면 외부성 이론이 있죠. 외부성. 시장 기구에 의해서 가격,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더라도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내 주택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 오른다면은 좋아하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산 같은데 공원이 들어선다든가 우리 주변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온다면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주민들이 찬성을 하지만, 거기 화장터가 온다든가 소각장이 온다든가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오염물질을 발생하니까 나의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한단 말이야. 그럴 때는 필사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왜 텔레비를 보면서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왜 저 사람들은 꼭 필요한 건데 반대할까?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네 집 앞에다 한번 존나 그래봐요. 그 사람 대부분의 반대야. 입장을 바꾸는 얘기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를 할 때는 반드시 돈이 결부가 안 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나의 재산권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로 왔을 땐 얘기가 180도 바뀐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훌륭한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고요. 자, 부동산 문제 지금 비가역적 현상을 배웠고,
세 번째로는 지속적인 성향이 있어요. 지속적. 한번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면 금방 해결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주택 문제에서 주택의 양적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토지도 마찬가지고 주택의 양이 부족해 지금. 그거 하루아침에 늘릴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인구 4천만 명 인구로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1천만 가구가 필요해요. 1천만 가구 수가 필요한데 집이 1천만 가구, 이게 3%, 또 3%니까 한 30만 가구가 필요한 거지. 근데 집이 900만 가구밖에 없어. 예를 드는 거야. 100만 가구, 한 400만 명이 길거리에서 사야 돼. 당장 집 져주면 되는데, 집 보통 한 번 짓는데, 최소 1년에서 3년은 걸리잖아요. 지속적이야. 그거 지을 때까지는 가는 거야. 문제가 지속적으로. 집가가 한 번 올랐어. 그럼 내일은 떨어지나? 아니야. 한 번 오르면 계속 올라. 한 번 가면 언제 끝날지도 몰라. 지속돼.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부동산 경기 변동 배우지 않았습니까? 저점에서 올라가기 시작해서 후퇴하기 시작해서 이런 경기 사이클이 있을 때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가지는 않아. 이렇게 이 단계를 거쳐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에는 계속 올라가는 거야. 떨어질 때도 계속 떨어져. 이 기간에 우리가 화살표를 놓고 그래프로 보니까 짧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기가 예를 들어 18년이라고 치면 요 하나당 3으로 나누면 3, 6, 18 6년이 4구나 4, 4, 16, 4, 5, 20 4.5년이야. 4.5년 이 단계가 거의 몇 년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게 몇 개월 만에 나타나고 며칠 만에 나타나고 이게 아니라 거의 몇 년씩 지속이 되는 현상. 지속적 현상이야. 지속적 현상. 자, 네 번째, 가격이 거의 떨어지는 적이 없어. 무슨 금융사고가 난, 이건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이례가 없는 사례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불량 주택 채권들이죠. 부동산 증권론에 투자를 해서 또 배웁니다. 여러분들과 저가 주택 모기지 또 밴드에 대해서 MBB 주택 모기지 증권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배우니까 그때 가서 공부가 필요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건 거의 없어. 어떤 금융사고 이런 큰 사고 외에 일반적인 경기 변동에 있어서는 한 번 상승하면 계속 상승해. 선생님, 경기 변동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은 잘한 거예요. 뭐 이상하니까 질문하는데, 내가 처음에 강의할 때 경기 변동을 강의할 때 이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둔 거고, 실제 경기는 어떻게 상승을 한다고 그랬냐면 이렇게 상승을 한다고 그랬어. 이전보다 좋아져. 그리고 경기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예전의 저점보다는 이 저점은 높은 거야. 그렇지만 소득 수준이 올랐다고 해서 옛날처럼 괴로운 거예요. 이때도. 왜? 물가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도 같이 올랐잖아요. 아주 옛날의 저점보다, 정점보다도 이 저점이 높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이때는 물가도 낮았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볼 뿐이지, 이 저점과 이 저점이 같다, 그건 아니에요. 다른데 저점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놨을 뿐이야. 여러분들 이해가 쉬우라고. 자, 한번 가격 상승이 돼. 다섯 번째, 양적인 문제하고 질적 문제가 따로따로 나타나지 않고 동시에 혼재, 양적 문제, 질적 문제성이라고 그러는데 혼재해서 나타납니다. 요거는 양적 문제, 요거는 질적 문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거는 학문적으로 구분을 하는 거고, 뚜렷하게 물론 구분되는 것도 있어요. 집가구는 왜 발생하겠어? 양적으로 토지가 부족하니까 집가구가 나온 거야. 토지가 널널해. 아주 많아. 무슨 집가구야. 집가구는 부족하면 또 토지 만들어내면 되는데. 그런데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질적 문제도 양적 문제 때문에 파생이 되는 거지, 결코 양적인 문제, 질적 문제가 다르다? no. 동시에 나타나요. 그러나 구분은 할 수 있어. 왜? 우리는 부동산 학교를 배웠잖아요. 구분하는 이유는 문제 해결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은 부동산 학교론 제20강 제3자 부동산 정책론 첫 부분을 배웠고, 중단은 부동산 정책의 의미, 기능에서 소단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부동산 정책론을 좀 더 본격적으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